그러니까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얘가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엄마 품에 그냥 놔둡니다. 아토피가 적어요. 제왕절개를 한 그룹이 제일 아토피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질식분말이 낮고 가정출산이 제일 적었어요. 이런 의료 개입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2차적인 의료 개입들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자연주의 출산에서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노우볼 이펙트. 눈덩이가 요만했는데 자꾸 의료 개입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통분말을 하면 이게 맥락이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의료 개입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제왕절개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스로. 출산은 질병이 아니다. 출산 환경은 내가 정한다. 좋은 인터뷰로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최경 인터뷰. 오늘의 게스트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환욱 원장님이십니다. 정환욱 원장님께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수료하셨습니다. 이후 성균관대 삼성제일병원에서 종양학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여러 병원의 현장에서 진료하셨습니다. 그러던 2007년의 어느 날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자연주의 출산 현장을 목격하게 되시고요. 이후로 이것을 공부하시고 15년 이상 현장에서 다양한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일, 그것의 가치와 그것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금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분들, 그리고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라도 이 영상이 삶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누르셨다면 누르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사람들 만날수록 이 한 인간의 건강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어떤 건강 상태, 유전자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 뱃속에서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산했는지, 그리고 세상에 나오고 나서 어떤 초기 한 5년 정도의 어떤 다양한 환경과 어떤 노출되는 자극들, 대표적으로 미생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는 제가 약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아이를 준비하는 부모의 건강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원장님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거창한 백그라운드를 깔아주셔서 저는 나오기 전에 이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나? 그래서 뒷조사를 제가 좀 했습니다. 저희 뒷조사요? 네, 결혼 안 하셨더라고 아직. 네. 근데 미리 이렇게 이야기할 질문 주신 것들을 보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나 아까 지금 소개하신 대로 이미 결혼을 했고 아기도 낳고 또는 이거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라도 나이가 들었든 아니면 지금 젊어서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경험했고 또 공부했고 우리 산모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의 경험을 토대로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일반적인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삶을 살아오셨고 어느 시점부터 이제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산모들의 출산을 도와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는 자연주의 출산은 일단 의학이 되게 발달한 이런 우리 현재 문화에서 네. 좀 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본인들의 출산을 자기가 계획하고 또 지지받는 그런 원하는 방식의 출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허락해주는 출산. 그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지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병원분만 시스템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바꿔야 되는 출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분만 과정에 비해서 자연주의 출산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지금 기본적인 그 틀은 산부인과학에서 우리가 지금 발달해온 그런 틀하고 일치해요.
그런 가운데 다만 좀 여성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출산의 자세라든지 또 본인들이 궁금한 것들을 더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좀 디테일들이 어떤 의료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성들의 입장에서 적용되고 논의되길 바라는 것. 또 하나는 가족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것. 특히 이제 배우자가 함께 그냥 보호자로서 소외된 느낌이 아니라 자기를 돕고 또 함께하는 조력자로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하나는 어떤 의료 개입들은 너무 빨리 너무 본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적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고 아기랑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을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출산이 자연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이점 때문에 목적으로 이 출산 방식을 선택하시나요? 대부분은 뭐 지금도 그런 얘기를 잘 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시작할 때는 그 3종 구력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아, 저 예전에 한번 들은 적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그 뭐 제모, 뭐 관장, 회음절개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병원에서 아기를 낳다 보면 아무래도 만일에 하나를 대비한 그런 의료적인 긴급한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때 제왕절개라는 그런 방법으로 분만을 해야 되는 응급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언제 적용할지가 저희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식이 돼야 되고 또 수액도 맞춰져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식의 제일 첫 번째 문제인데 일반적인 분만 과정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요. 그렇죠. 네. 장기 진통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빨리 안전하게 끝내는 데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엄마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금식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다가 진통을 해보고 나면 자기의 진통 시간이 그렇게 길게 지지받으면서 주어지는 게 아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진통을 하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진통실이 이렇게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병원의 어떤 분만실이라는 게 침대에 누워서 줄에 묶여 있어야 되고 또 아기 태동 감시라고 그래서 태아 감시 장치에 묶여 있어야 되고 또 그 침대 바깥에서 자유로운 그 진통과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분만을 할 때는 이게 분만실로 옮겨야 돼요. 그게 이제 수술 때와 비슷한 것이 변형이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의사가 항상 분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만에 임박할 때까지 그 분만 진통실에 있다가 뭐 되게 불편한 상태에서 진통을 하다가 실제 너무 아프면 무통분만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분만실에 들어가면 그때를 위해서 대비한 게 제모와 관장이죠. 왜냐하면 아기 날 때 변도 나올 수 있고 또 아기 낳고 나면 이제 회음절개를 해서 그 상처를 꼬매야 되고 수혈을 해야 되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회음부에 있는 그 헤어가 좀 이 수처하는데 봉합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환경에서 정한 규칙들이 그 변이 나오는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관장을 해주고 또 그 회음절개를 하고 봉합하기 위해서 수술처럼 우리들 입장에서는 제모라고 그래서 거기를 면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없이 되다 보니까 설명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현장에서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하지 않고 우리들 입장에서 배울 때는 그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못 들었던 내용들이죠. 아, 이건 출산 당일에 보통 그냥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호흡법을 배우고 뭐 대충 이럴 것이다 어떻게 된다라는 절차는 이해했지만 디테일에 있어서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간다운 출산을 하지 못했다,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게 이제 3종 구력 세트였죠. 그러면 자연주의 출산 과정에서는 그런 제모나 회음부 절개 그리고 관장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나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선택이죠. 어, 필요하면 하는데 대부분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시더라고. 또 그래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나만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진통들 그런 걸 하고 싶은 분들이 자연주의 출산을 사실은 의사한테 요구하고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연주의 출산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런 뭐 굴욕 또는 뭐 불편감 외에도 혹시 자연주의 출산을 했을 때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이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96은 사실은 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사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장 큰 부분은 진통 과정에서 얼마만큼 지지받았느냐. 지지받았는가? 네. 누굴 통해서요? 그 의료진들, 의료진이요? 진통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한테 집중하고 맞춤의 어떤 진통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굉장히 몸이 괴로운데 5분마다 4분마다 진통을 할 때 그 진통하는 엄마의 그 호흡과 움직임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1대1로 잘 프라이버시가 지켜진 상태에서 잘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태아 감시 장치를 달고 금식한 상태에서 수액을 달고 그 침대 위에서 그 침대라는 게 사실은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높이 측정된 침대잖아요. 그런 침대에서 엄마들이 똑같이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출산한 엄마들의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그 너무너무 불편한 건데 그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산부인과 외래에 와서 자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연진통을 이제 하게 해주는 문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내가 내 가슴에 안고 싶다. 그리고 바로 젖을 물리고 싶고 좀 필요하면 탯줄을 좀 늦게 잘라서라도 아기랑 오래 있고 싶고 건강한 아기라면 신생아실로 안 보내고 싶다. 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생긴 엄마들이 생겼어요. 보통 애를 낳으면 이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탯줄을 자르고 아이는 신생아실로 가나요?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에서의 분만 시스템은 진통실이 따로 있고 출산에 임박해서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또 그렇게 보이기 전에 보일 때를 딱 분만실에 수술실에 옮기듯이 분만실 안으로 옮겨야 돼요. 또는 가족 분만실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가 와서 아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법적인 거예요? 아니 의사가 받아야 되는 게 법적인 건 아니지만 의사라는 거는 전체적인 그 산모의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걸 그렇게 배웠고 누가 아기를 받아주겠어요. 아기를 본인이 낳는 거지만 잘 받아서 엄마 품에 일단은 안겨주는 게 아기를 받는다는 건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분만 침대로 옮기려면 완전히 분만이 임박해서 나오기 전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오기 전에 옮기면 거기서 회음절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실 이런 막바지에 엄마가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이동한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카트라고 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옮겨서 도와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수술실 들어가듯이 분만대에 가서 끝나는 느낌인데 그때 의사가 가기 위해서 미리 옮깁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다 소독된 상태에서 회음절개를 하고 아기를 꺼내주고 필요하면 기구를 써서 백힘을 써서 흡입분만을 하기도 하고 배를 눌러서 놔주기도 하고 이런 게 병원에서 계속 좀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방식으로 알려지게 되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엄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날 때가 됐을 때 내가 있는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내가 원하는 자세로 또는 물에서 또 수중분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엄마들이 듣고 그걸 요구하기 시작한 거고 실제 외국인들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요? 지금 말한 그 내 자유로운 진통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랑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자동실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그렇죠. 필요하면 그 방 안에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고 나서 그다음에 엄마 배 위에 잠깐은 올려줄 수 있지만 신생아실로 바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 때문에 아기 탯줄을 빨리 자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연주의 출산을 할 때는 지연결찰이라고 하죠. 태반을 엄청 오랫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하나의 어떤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자연주의 출산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관되게 빨리 바로 잘라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더 지배적이었어요. 엄마들도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고 빨리 자르는 게. 그런데 혹시 탯줄을 빨리 자르는 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의학 교과서에 우리들이 배운 산과 미국에서 온 산과 교과서에는 탯줄이 빨리 잘라라 늦게 잘라라 하는 그런 지침이 우리 때는 이 선택이 늦게 잘라도 되는 선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늦게 자르길 원하면 늦게 잘라줘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되잖아요. 애초에 없었구나. 없었죠. 그러니까 그럼 빨리 자르는 게 더 합리적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회음절개한 부분 다시 봉합도 해야 되고, 아기는 지금 간호사들이 지금 신생아실에 데려가려고 대기도 하고, 밖에서 보호자들은 지금 애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엄마 젖 물리고 탯줄 늦게 자르고 거기 분만대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계속 기다려주기가 어려우니까 늘 의례적으로 빨리 잘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에 있어서는 너무 그냥 그게 맞겠죠. 빨리 자르는 게. 네, 근데 근거 중심으로는 늦게 자르는 게 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왜냐하면 아기가 혈액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역류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역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그거를 믿고 저도 빨리 자르고 회음절개도 하고 했는데, 저한테 자연주의 출산을 하러 오는 엄마들 때문에 사실은 더 늦게 잘라서 기다리기도 하고 30초도 기다리고 1분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회음부도 절개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선택들을 연구들을 찾아봤더니 상당수 유럽이라든지 조산사들하고만 출산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조산사들은 회음절개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방을 이동을 별로 안 하고 그 방에서 낳거나 가정 출산하는 사람들은 어디 아기를 데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보니까 탯줄이 태맥이 한 30초에서 1분, 때로는 2분까지 태맥이 뛰다가 저절로 사라지면서 이 혈액을 나눠갖는 거예요. 잠시만. 그 태반이 있고 태반과 이제 아이를 연결하는 그 탯줄이 있는데 이게 출산 이후에도 30초에서 2분 정도까지 맥이 뛰어요. 뛴다는 거죠. 맥이 뛰어요. 아기 심박하고. 그러니까 아기 심장, 이건 이제 좀 아기와 엄마 태반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아기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뱃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엄마의 자궁이 이만해졌죠. 그러면 처음에 착상을 할 때 자궁 안에 아기가 태반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아기 집을 먼저 만드는 게 태반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기가 생성이 되고 배아가 형성이 되고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태반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혈관이 인베이전하는 과정이에요. 인베이전이요? 인베이전. 엄마의 자궁 내막과 아기의 태반이 형성이 될 때 이렇게 뭐 두 장의 뭐 종이가 붙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영양 공급을 하려면 혈관이 만들어져야죠. 그런데 아무 세포나 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나쁜 물질들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적혈구도 서로 가면 안 돼요. 혈액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태반이라는 이 조직이 아기가 만든 건데 엄마 쪽하고 같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얼키설키 혈관 덩어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길이 없는 혈관이에요. 마치 우리 임파관처럼. 놀랍죠? 근데 그게 이만큼의 좀 빨판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빨판의 중심에서 많은 혈관들이 엄마 쪽하고 태반으로 엄마 자궁과 연결됐는데 이게 탯줄로 50cm 조금 전후로 돼서 아기한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와, 그게 우리의 배꼽이에요. 신기하다. 그죠? 근데 네. 거기에는 이제 두 개의 동맥이 있고 정맥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우리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동맥하고는 반대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굵은 혈관이 이렇게 아주 단단한 탯줄이라는 이렇게 젤라톤 아교질에 된 걸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아기의 배꼽으로 들어가서 중심 정맥으로 통하고 우심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엄마의. 예. 와. 그러니까 사실 이 태반을 통해서 혈액이 우심실로 들어가서 뱃속에서는 아기의 호흡을 폐로 하지 않고 폐는 쪼그라져 있고 이게 바로 좌심실로 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 뱃속에서는 성인이 갖고 있지 않는 세 개의 길들이 있어요. 좌심실, 좌심방하고 오른쪽 우심실, 우심방하고 사이에 성인은 이쪽으로 전신이 들어온 정맥피가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머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지는 그런 개념인데 애들은 폐가 지금 없으니까 호흡을 안 하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간 이 피가 동맥피여야 되잖아요. 정맥피가 아니잖아요. 그걸 엄마로부터 오는 동맥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폐로 가지 않고 바로 뚫려져 있어요. 심실, 심방 사이에. 그래서 그게 태어나도 남아있으면 심실 중격 결손, 심박 중격 결손 이런 이제 심장 기형이 되는 건데 네. 일단 뚫려져 있는 게 저절로 다 닫혀요. 와,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기 때 갖고 있는 큰 세 가지 길이 출생하는 순간 바로 닫히니까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연구할 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탯줄을 좀 빨리 자르고 빨리 분리시켜서 아기는 아기대로 소아과 전문의한테 빨리 보내는 게 안전하다. 이런 의학적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조금 반할 수 있거나 좀 다른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조산소 환경이나 그런 자연 출산하는 나라들에서는 탯줄을 그렇게 빨리 자르지 않거든요. 얼마나 빨리 앉아? 그 필요할 때 1분, 2분 때로는 1분? 30분 뒤에도 자르고 30분 뒤도 잘라요? 네. 어. 그다음에 이런 출산도 있어요. 로터스 버스라고. 로터스가 뭐냐면 연꽃. 연꽃, 네. 네, 연꽃의 모양이 꼭 태반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 태반 뿌리하고 연꽃의 그 줄기가 탯줄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아기가 달려져 있는데 이거를 자르지 않고 그냥 태반하고 아기하고 연결된 채로 낳는 출산.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요. 약간 오염되는 환경에서는 그걸 자르잖아요. 그러면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그러네요. 옛날에는 네. 아주 오래전에는 가위를 자르거나 무슨 뭐 이렇게 질긴 걸 자르거나 뭐 실로 매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게 아기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중심 정맥, 중심 동맥에 여기에 균이 들어가 버리면 전신 폐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자르는 게 더 안전한 문화가 있었어요. 위생이 지금 같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그럴 때 그 아기를 출산한 상황을 아기와 태반이 마르는 과정을 사진을 찍으면 꼭 연꽃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게 로터스 버스인데 이런 거를 듣고 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봤더니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예, 연구를 찾아봐도 다른 나라, 이게 연구를 찾을 때 의학적 연구들은 많지 않은데 조산사하고 많이 출산하는 나라들의 연구들 그런 데서는 탯줄을 자르는 걸 늦게 자르는 걸 더 권장하는 것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 응급 출산했을 땐 자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아기를 자기한테 안고 싶은 그 욕구를 계속 그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자연주의 출산의 시작이자 장점이죠.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는 점이 그 딱 아기가 나오고 나서 아기가 엄마 위에서 캥거루 케어라고 하죠. 이렇게 충분히 있고 또 아빠 위에서도 충분히 있고 그냥 되게 집 같은 방 안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웃고 있고 되게 차분하게 그냥 길게 이어지는 그 느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아이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증거가 있나요?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신생아실로 옮기는 문화가 생기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엄마 품에 오래 놔뒀잖아요. 그런 문화에서는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얘가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엄마 품에 그냥 놔둡니다. 근데 그게 이점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에 신생아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는데 신생아를 빨리 호흡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의학적인 처치가 심폐소생술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잘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배 위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아기는 나오면 물기를 양수라든지 이런 걸 닦아줘야 돼. 네. 그런데 그건 이유는 체온 때문이야. 그러면 엄마 체온이 있고 엄마가 따뜻하게 해주는 게 가장 아기한테는 좋다. 두 번째로 엄마의 체액이 아기가 가장 익숙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가 가장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애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 출산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안정감을 더 줄이고 더 좁게 하기 위해서 엄마 배가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엄마 배 위에 놓고 연구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유럽 쪽에서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아기를 분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그게 아이한테 충격을 줬냐 안 줬냐 이 이슈가 사실 연구되려면 그 아웃컴 자체를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네. 연구가 그렇지만 네. 일단은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윤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마. 마라. 당신은 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은 대개 이제 무작위 또는 랜덤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타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리트로스펙티브하게 후향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을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쪽이 더 아기의 향후에 더 문제가 적었냐라는 거를 조사한 논문들이 네덜란드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영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 나라들은 이 출산을
향후 길게 아웃컴을 보기 위해서 그 코호트 마을 집단이라든지 이런 코호트를 정해놓고 그 코호트를 정한다는 게 아예 대상자를 계속 한 몇 년 동안 추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나온 연구 중에 그러니까 한 코호트를 정해놓고 출산 전부터 추적을 했는데 제왕절개 한 그룹과 병원에서 질식분만 자연분만한 그룹과 가정에서 출산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세 가지 그룹이요. 세 가지를. 근데 이 나라에서만 가능한 연구야. 왜냐하면 모든 조산사가 가정에 가서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마을은 조산사와 출산하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제왕절개도 한 20-30%, 병원 질식분만, 우리가 말하는 자연분만, 그 다음에 자연주의 출산, 가정 출산.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아이를 쭉 추적을 했는데 놀라운 거를 발견을 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아토피가 적어요. 순서대로. 제왕절개를 한 그룹이 제일 아토피 비율이 높았고 높다. 그 다음에 질식분만이 낮고 가정출산이 제일 적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논문이 그거를 근데 과학적으로 가설을 세워서 증명을 했어요. 증명까지 했다고요? 네.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일단 질식분만과 제왕절개 차이 했을 때는 그 엄마의 이제 이 질을 통해서 나오면서 경험한 그 분비물에 의한 어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초기에 아기한테 정착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이 하나만 떠오르고요. 나머지는 사실 저도 막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질식분만을 한 그룹과 가정출산한 그룹이 낮은 이유를 엄마의 질내 환경이 있는 미생물의 그 차이가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 묵은 상태에서 나올 때 네. 어떤 균에 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왕절개 한 그룹은 어떤 균에 접했냐? 다 외부 환경에 있는 균이에요. 병원에 있는 병원 대부분. 왜냐하면 제왕절개를 하면 필수적으로 엄마가 회복을 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 아기를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취의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마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바로 신생아실로 데려가거든요. 제왕절개는 아무리 자연주의 출산 나라라도. 그러니까 아기를 결국은 분리한 거죠. 근데 여기는 질식분만하고 가정출산은 아기를 분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 몸에 있는 다양한 균주들을 먼저 흡입한 애들이에요. 특히 가정출산한 애들은 딴 데 안 갑니다. 그 엄마와 그 집에 있는 고유한 균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집 자체가 무균 환경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무균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 흡입하는 균이 뭐냐에 따라서 그 집에 엄마한테 대대로 내려오는 균주를 먼저 흡입한 애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그 균이 자라느냐? 콜로나이제이션 되는 게 아기 장이에요. 와. 그 장내 세균의 분포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아기를 분리하지 않고 안고 있는 게 뭐가 좋냐? 그거 자체에 대한 연구의 아웃컴은 가설을 뭐 자폐로 세울 수도 있고 뭐 향후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세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장내 세균의 이슈가 여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애들의 장내 아토피 생긴 애들의 장내 세균의 분포를 봤더니 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 훨씬 많은 군락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유해균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은 장이 안 좋은 애들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엄마의 균하고 거의 같은 특성이야. 와. 그러니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 있느냐, 많으냐, 적으냐를 주로 그걸로 비교를 한 것이 결국은 그 장내 세균의 그 차이와 아토피의 상관관계를 본 거예요.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정출산하고 아기랑 분리하지 않는 이런 자연주의 출산하는 거를 계속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자연주의 출산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초창기에 시작했을 2010년도에는 거의 이상한 짓 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꽤 많으세요. 지금 많아요? 네. 이걸 하는 병원도 좀 있나요? 아니면 네. 몇 개 정도 병원이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SNS 같은데 자연주의 출산 병원 치면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우리 자연주의 출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삼정구력은 안 한다. 네. 그 다음에 엄마가 원하는 진통을 한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산사와 둘라와 같이 함께 한다. 아빠가 함께 한다. 아기가 괜찮으면 약물 사용을 자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의 그 자연주의 출산이 구축이 됐어요. 그런 병원들을 지지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꽤. 제가 한 가지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그 보통 출산할 때 약물들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통주사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무통주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죠. 이게 마취법의 일종인데 무통이라는 말은 이제 통증을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마취를 척추 마취를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막 외 마취. 병막 바깥에 예, 네. 에피듀라. 듀라라고 하는 단단한 그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단단한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의 바깥쪽에 이게 듀라가 뚫리면 척수액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다가 마취약을 국소적으로 주입을 해서 가느다란 관으로 그러려면 바늘을 찔러야죠. 바늘을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있겠지만 카테타를 넣어서 그 카테타를 통해 바늘은 빼고 그 카테타를 여기다 넘겨놓고 계속 약을 주입할 수 있어요. 아, 링거 꼽는 것처럼 이제 그렇죠. 이후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네, 그러니까 경막 외에다가 마취약을 계속 넣는 방법인데, 근데 이게 왜 무통이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렇게 아팠던 하부의 통증을 차단시켰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 통증 의학에서 많이 쓰는 척추 차단술이거든요. 이게 신경계 작용을 억제시키는 거죠.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죠. 네. 이제 치과에 가면 여기 리도케인 넣듯이 굉장히 다양한 약이 들어가요. 리도케인, 비피바케인, 이런 케인 계열의 이런 강한 마취제들이 척추의 주변에 희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 그때까지 그렇게 5분마다 뭐 4분마다 아팠던 진통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마취과 의사의 무통분만이 계속 확산이 됐죠. 혹시 무통분만을 일반적인 분만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나요? 상당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병원, 분만 전문 병원의 특성이 마취과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마취과 의사들이 하는 그 척추 마취 기술이거든요. 근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핏 들으면 사실 출산에 가장 두려운 점, 무서운 점은 사실 고통일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이 충치 치료할 때 마취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획기적인 기술인데 네, 또 모든 뭔가 있겠죠? 기술에는 주의할 점들이 있죠. 그럼 무통주사의 어떤 리스크? 좀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 척추에 그 카테타를 넣을 수 있는 바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통 중에 그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울 정도 이런 상황에 이제 불편함 그걸 참아내야 되는 척추 마취 뭐 그거는 또 참아낸다 하더라도 잘하는 그걸 전문하는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부작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타이밍이 있어요. 무통주사를 놓는 타이밍이요? 네, 너무 진통 초기부터 이거를 놓으면 진통의 진행을 좀 방해할 수 있어요. 아, 그 어느 정도 타이밍이냐면 이게 이제 노하우이긴 한데 아기를 낳을 때 자궁문이 열리고 자궁 경부요? 경부가 네. 자궁 경부가 열리고 경부의 모양이 이렇게 처음엔 딱딱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흐물흐물 없어지는 걸 소실이라고 그래요. 경부 소실. 경부 소실, 이게 네. 이페이스 된다고 그래. 어, 그러면 모양이 있던 경부가 마치 이렇게 코처럼 이렇게 돼 있던 경부가 입처럼 열리는 거야. 와, 그러면 그 열린 대로 아기 머리가 내려갈 준비가 돼 있으면 이게 만출 반사라는 게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자궁 경부에 이 자율신경이 이렇게 우리 손을 목에다 넣으면 웩 하고 토하듯이 개그 리플렉스처럼 서비컬 이게 포가슨 리플렉스라는 게 있어. 포가슨. 그게 만출 반사야. 그걸 느껴야지 될 때 자율적으로 될 때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초기부터 병원에 입원하면 사실은 계속 아프긴 한데 이 때를 참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미리 하게 되면 진통이 좀 사그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하면 마지막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또 하나 단점은 2시간 반에서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약을 지금은 이제 뭐 워킹 에피듀랄 이런 말이 이제 외국에서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걸을 수 있는 무통이야. 그게 뭐냐면 좀 약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만 하고 약간 느끼긴 하는데 아프진 않은 정도로. 그러면 엄마들이 자유로운 자연주의 출산에서도 워킹 에피듀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게 만출 반사가 있을 때 되면 굉장히 지치고 아팠기 때문에 쉬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게 약을 좀 세게 주면 약간 세게 주면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정말 쉬거든요. 근데 단점이 똑바로 누워야 돼. 왜냐하면 약이 척추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양쪽으로 신경이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돌아 놓으면 아기한테는 호흡이 되고 되게 중요하고 좋은 꼭 필요한 게 옆으로 돌아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바로
죽지 않으면 한쪽만 안 아파지고 한쪽은 아파져. 마비가 한쪽만 된다고. 마치 치과를 치료했는데 일부분만 마취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척추 마취하고 나서는 한 10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똑바로 누워야 돼요. 똑바로 누워야 되는데 이 똑바로 눕는 과정에서 자궁수축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의 중심 정맥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 중심 왜 임신부한테 중기 넘어가면 똑바로 눕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아직? 네, 못 들어봤습니다. 임산부들한테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 똑바로 눕지 마라. 옆으로 누우라. 약간 비스듬히 눕거나 이렇게 옆으로 누워라.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게 혈액순환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혈액순환이 동맥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동맥은 단단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약간 눌려도 동맥으로 피가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전신에서 들어가는 혈액은 정맥인데 이게 누르면 이렇게 웅크웅크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기의 무게가 수축을 하는 무게가 이걸 누르면 엄마의 혈압 저하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마취약 자체의 효과 때문에 척추에 마취약이 들어가는 순간 엄마의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심장의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액뿐만 아니라 아기한테 가는 혈액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기가 저산초증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야. 엄마랑 같이.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사전에 충분한 탈수 예방을 위한 수액 치료와 탈수가 안 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탈수가 돼 있고 너무 지쳐 있는데 막바지에 안 아프게 하려고 똑바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 혈압이 떨어지면 갑자기 아기 심박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좀 산소를 주고 산소요? 수액을 그래서 마취할 때 수액을 많이 주고 수액을 빨리 떨어뜨리면 혈압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료 개입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2차적인 의료 개입들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자연주의 출산에서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노우볼 이펙트. 눈덩이가 요만했는데 자꾸 의료 개입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통분만을 하면 이게 맥락이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의료 개입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제왕절개 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런 주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기한테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사실은 무통분만 할 때는 저희가 제왕절개 준비를 합니다. 워낙 위험한 시술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잘 견디고 자율 조절로 이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 항상성이라는 거 아시죠? 호메오스테시스. 이 엄마의 진통하는 과정은 러너스 하이 같은 항상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출산하는 저희들은 계속 힘들어 보여도 조금만 참고 하자라고 엄마들이 진통을 서포트하는 다른 방법들, 진통을 컴포트하게 해주는 다른 방법들이 테크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연주의 출산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컴포트하게 하는 테크닉들보다 무통분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 엄마가 의식과 모든 자율신경이 일단 떨어져 나가. 마치 산에 올라가서 막 막바지에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러너스 하이 있는 그 마라톤 하는 사람한테 너무 힘들어요 어떡할까 뭐 맥주 한 잔 줄까 이런 거 하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엄마들한테 했는데 뭐 물론 맞지 않는데 아주 시원하고 좋겠죠. 근데 그거는 다 낳고 나서 먹는 거 하고 지금 내 몸의 자율신경과 모든 이 밸런스가 딱 맞아서 완전히 러너스 하이의 극단까지 가는 그런 클라이막스까지 가려고 하는 몸에다가 갑자기 마취를 걸어버리고 약물이 들어가서 혈압이 떨어뜨리면 호메오스테시스 밸런스가 깨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토너한테 한 지금 42.19를 뛰어야 되는데 한 30km쯤에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이제 진통제를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잠시 좀 이렇게 버틸만 해지는데 문제는 나머지 10km를 뛰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힘으로 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한테는 좀만 쉬었다가 가면 막 밤새 진통하고 이틀 진통했는데 집에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날 때 됐는데 막 도저히 나 좀만 자고 나면 날 수 있어. 좀만 쉬게 해줘. 이럴 때 유효한 2시간, 3시간이 정말 꿀잠을 자서 기력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같이 엄마가 원했을 때 쓰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급여에 무통분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엄마들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험 요인은 더 생기고 이래서 이제 이런 의사들은 계속 주의해야 되는 이런 시술 마취법을 계속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엄마들은 다른 방법들은 진통을 감하는 방법들은 제공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통분만이 환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산부인과 산과 전문의분들도 사실 뭐 그렇게 배웠고 환경 자체도 사실 뭐 다른 의료 현장과 비슷하게 또
되게 짧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다음 산모도 받아야 되고 맞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기다려줄 여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부인과도 봐야죠. 외래도 봐야죠. 그 다음에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의사 선생님이 잘 말씀이시죠? 그렇죠. 언제 이게 빨리 끝나야 이 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의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어디서 오도하기에는 뭐 의사들이 뭐 퇴근 시간 돼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서 뭐 그걸 했다. 사실 우린 당직 시스템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지만 전공의들이 다 병동을 지키고 있듯이 분만실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분만실 당직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데 집에 가서 콜 받고 출산 때 나가는 거하고, 의사가 저는 지금 같이 도와주는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주의 출산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진통을 관리하는 조산사와 둘라 선생님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만일의 상황이 생길까봐 그 마음이 출산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질 않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뭐 하는데 14년 동안 배웠던 출산은 다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14년이 그 첫 14년이요? 그렇죠. 자연주의 출산을 제가 2007년도에 했으니까. 아, 네. 2007년 이전에는 지금까지 지금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갖는 그 고초대로 그대로 했어요. 지금은 현재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분만의 비용은 딱 급여로 딱 정해져 있어서 인건비를 더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산사 비용이나 둘라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인력을 우리가 고용해서 하면 되지 않냐?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비급여가 돼버려요. 뭐 이런 말이 여기서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산모는 심평원에서 100% 대줄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왕절개까지. 근데 그 비용이 실제 엄마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주기 위한 시스템과 이런 1:1 관리, 모자동실, 모유수유 이렇게 난 엄마들은 산후관리에 또 모유수유 하겠다고 매일 찾고 인력이 더 필요해요. 이런 상황들을 다 대주기에는 운영상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자기 건물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처럼 새해 들어서 그것도 강남에 있잖아요. 다 아시죠? 얼마나 자영업자랑 많은 똑같죠. 자영업자죠.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명 이상을 한 달에 낳아야 돼요, 아기를. 제가. 아기를. 네. 그러면 제 삶이 없죠. 한 10년, 15년은 하겠지만 그 다음은 없어요. 그리고 의사를 더 쓰는 것도 비용이 너무 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커지면서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인과 진료를 수술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의사들이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막 자연진통은 이틀도 하고 3일도 하고, 제가 자연출산을 정말 극단적으로 해보니 8일까지 기다린 적도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 안 하겠대. 근데 아기는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계속 지켜봐야지. 계속 태동 검사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연출산에서는 금식을 안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다녀. 그리고 진통의 패턴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다 그렇지 않아요. 정형 같은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 초창기의 그 레이텐트 페이즈라고 하는 일기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확 올라가고 확 진행할 때는 간격이 우리가 산과학에서 배운 게 맞는데 초창기가 다른 거예요. 진통이 사람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초산도 3시간 만에 쫙 뭔가 시작했다 그러고 3시간 만에 애를 낳는 사람도 있고 3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와. 그러면 이 자연적인 걸 기다려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인내심과 기다리는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만 자연주의 출산이 가능해요. 사실 그게 아니면 현재 일반적인 분만 방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의료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안 아프게 하려면 무통만도 해줘야 하고, 또 빨리 그만하겠다 그러면 수술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취과도 있어야 되고, 소아과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분만병원은 대규모 병원을 만들려고 하기 전에는 어려운데, 이 자연주의 출산의 장점은 소규모가 돼요. 어떻게요? 자연주의 출산을 원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 홈산부인과로 오는 산모들 중에서 네. 외국인 비율이 많다는 거죠. 네, 초창기에 제가 이런 자연주의 출산을 시작했던 것도 네.
그 2007년도에 나탈리라고 하는 그 뉴질랜드 여성이 네. 가정 출산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 분야에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한 명을 출산했잖아요, 제가. 네. 그 다음에 2명을 하고 3명을 하고 한 달에 한 4-5명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주 출산으로. 자연주 출산을. 네. 그 당시에 분만병원에서 나오고 개인 병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탈리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집에서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봐서는 분명히 제가 전문가는 맞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서 해봤는데 이게 나름대로 참 겁은 나는데 묘미가 있어요. 하나만 열심히 보는데 처음으로 획일적으로 한 사람을 끝까지 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통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콜을 받은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하려면 40명, 50명씩 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어떤 분만 전문 병원 잘 되는 데는 제가 옛날에 수련했던 삼성진리병원에서는 한 달에 900명의 아이가 나왔어요. 맥시멈. 근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40명이었어. 와. 근데 전부 다 산부인과를 아기를 받는 게 하루 아니야. 20몇 명이구나. 제가 암 전공 의사인데 저한테도 오는 산모를 받아야 돼. 그때 한 30명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암 수술도 해야 되는데 다음날 밤에 30명의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아이가 나오고 당직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당직한테 잘 안 맡겼거든요. 직접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된 거예요, 병원을. 근데 이거를 한 명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겁도 나.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모든 시설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노하우를 찾아야 돼. 그게 바로 조산사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어떤 건가요? 심박동을 듣는 조그마한 기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봉합할 수 있고 수액만 몇 개 가져 들어가고 약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잘 낳고 출혈이 적어요. 어땠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쏙 나오고 태반도 쏙 나오고 출혈이 할 게 없어요 별로. 원래는 출혈이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자기 회음절개 안 하겠다는 게 사전에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음절개도 안 하니까 할 일이 없어. 분만대 갈 일도 없어. 그냥 물속에서 났어요. 그럼 그냥 구경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냥 구경했다고 날로 먹을 수는 없죠. 내가 그랬잖아요. 전투하는 사람이 총 안 들고 군인이야. 군인인데 무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군인인 척하고 있어야 돼. 아, 그리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배웠던 방법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나가 있으래. 나가 진통은 있어야 내가 한다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옆에서 라면 끓여 먹고 놀다가 그냥 졸고 있었다니까. 2007년에 첫 잔주 출산을 이제 경험하실 때 그게 그 라면 끓여 먹고 주무시고 계셨다? 근데 이게 내가 끝나고 나서 이게 망감이 교차하는데 이게 출산을 처음 본 거예요. 진정한 출산을. 내가 개입하지 않고 관찰만 한 거예요. 14년 하셨는데 이전에. 네. 난 전문가인데 이건 뭐지? 나 전문가 아니잖아. 소외당한 느낌? 내가 뭐 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기분은 엄청 좋아. 왜 그러냐면 그때 조산사들이 쓰고 있는 그 심박동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큰 병원은 그 조그만 거 안 쓰거든요. 프리스탠딩, 프리벌스 안 하니까. 프리스탠딩이 뭐냐면 자유롭게 움직이면 다 옆에 따라다니면서 심박동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띠에다 둘러놓고 엄마를 거기다 묶어놨지, 침대에. 잔주 출산에서는 그 산모가 이렇게 자세나 이런 움직임들을 제약 없이 하죠. 프리스탠딩. 그게 자연주의 출산하는 엄마들의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예요. 왜 그게 중요해요? 똑바로 누워서 아기가 나오겠냐, 네 생각에. 중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내 나라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바다에 가서 낳기도 하고. 진짜요? 바다가 따뜻하니까. 난류가 들어오면 공기보다 더 따뜻하니까 바다에서 낳겠다고. 바다에서 애를 낳는 문화가 있다고요? 네. 와, 신기하다. 그 아까 얘기했던 올가스믹 버스 그 책에 나와 있고 DVD에 나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물에서도 나오는구나. 애가 나왔는데 물에서 어차피 호흡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껌빡껌빡 뜨고 엄마 탯줄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애가 여기서 수영을 해. 그리고 빨리 안 꺼내. 저거 빨리 꺼내야 되는데 빨리 탯줄 잘라야 되는데 아니 안 꺼내. 뭐 이런 느낌이 자연주의 출산에 산부인과 초짜가 간 느낌. 초짜는 아닌데 초짜가 간 느낌.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죠.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묘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 그때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 사진 찍어줬어요, 제가. 이 사진이 그거예요. 여기 나중에 보여주세요.
It's coming. Coming. Alright, it's coming again. Oh, it's ready. Oh, don't push. Don't push. Don't push. Okay. Alright, relax. Just it's coming. Good. Alright. Yeah. Alright. Oh my God. Yeah. Turn. Yeah. 좀만 어깨 좀 당겨주세요. Alright. I can touch her hands. Hi, baby. Alright. Yeah. Okay. Yeah. Alright. You good job. Very good. Oh, good. Oh. Oh. It's coming. Oh, my baby. Oh, 패치 목이 상해서. our beautiful baby. Look at her. Oh, hello, sweetheart. Oh, we did it. Thank you, my love. Oh, sweetheart. Hi. 뛰는데. 아이고. 근데 카밍 딱 나갔더니 지가 요만한 욕조에서 그때 이태원에 골방에 요만한 욕조에서 아기가 쑥 나왔는데 머리가 나온 거야. 와. 그러니까 그 다음만 머리만 살짝 빼주면 되는 그 간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군만대 위에서 떨어질까봐 이렇게 받아내고 뭐 아기 엄마한테 넘겨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었던 거지. 남편은 뒤에서 진통할 때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아기를 올려주니까 비로소 아기가 나와서 으앙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물속에서 그렇게 눈 뜨고 움직이는데 안 울더라고. 왜? 양수에서 그랬으니까 당연한 이치인데 산부인과 의사는 한 번도 몰랐던 것이. 왜? 우리는 진통 빨리 한다고 항상 양수 터뜨리고 미리 하고 뭐 유도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전부 배웠던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아기 나올 때 결국은 사진 찍어주면서 눈물이 망감이 교차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애들 낳았을 때도 그렇게 안 울어보고 우리 애들 낳았을 때 되게 쿨했거든요. 야, 한 명의 여성이 출산하는데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걸 내가 지켰다고? 이 뿌듯함이 의외로 매력 있는 거야. 내가 한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만두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계속 소개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 소개를 받으신 분들이 왔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게 나탈리라고 하는 가족이었잖아요. 그 나탈리가 아만다를 소개했고 아만다가 주디를 소개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닌 거야. 우리는 생각에 가정출산하면 못 배운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인식이 다른 거죠. 이게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스로. 출산은 질병이 아니다. 산정관리에서 건강하게 저위험군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 불문하고 준비 잘하면 난다. 이거 출산 환경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의사는 만일의 하나를 대비한다. 그럼 내가 만일의 하나를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통만도 없고 제왕절개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일의 하나는 대부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래도 모르게 출혈이나 내가 정말 병원에 가야 된다면 네가 나를 안내해. 그런 역할만 해준 거예요. 저번에 저랑 차 마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자연지 출산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은 수영장에 있는 안전요원과 같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산모가 물에 떠 있고 근데 그 산모의 수영을 알려주고 산모랑 같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조산사고 맞아요. 둘하고 근데 그냥 먼 발치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다. 맞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게 그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출산에 고통과 안전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자연주의 출산을 하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예요. 왜? 출산은 분명히 생사를 가르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위험한 순간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히말라야 갈 때라든지 암벽 등반할 때 분명히 위험한 순간에 그 포인트를 딱 넘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이 출산에 자연 출산이든 병원 분만이든 가장 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엄마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데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방법이 있어. 이걸 적용을 할 때 두려워서 빨리 서둘러서 끝내야 되는 거하고 바로 임박해서 누군가가 이거 안 되겠어요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콜을 해서 내가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저기서는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딴짓하고 어디 바빠서
늦게 가는 거하고 내가 실력이 없는 거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죠. 그걸 한번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족이 나 지금 물에 들어가려고 해요. 안전한지 봐주세요. 그러고 수영장에 안전요원 하나 세워놓고 조산사하고 둘러하고 가족하고 같이 들어갔어. 남편하고. 근데 들어가는 수영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단이 좀 있는 곳이야. 처음엔 발목부터 들어가고 나중엔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경험 많은 조산사가 안내를 해.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발을 집어넣기가 어려워. 지레 겁을 먹고.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근데 한번 들어간 순간 괜찮네?를 경험하면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목이 여기까지 오는 데를 가는데 요만큼 가면 조산사가 거기까지 가면 위험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산사가 봤는데 이게 물을 꼬락꼬락 계속 먹고 있네. 그럼 위험해지잖아. 근데 이 사람은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때 계속 소통을 했던 게 누구냐면 수영장 안전요원이야. 나하고 조산사하고 멀리서 눈을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감지하고 가장 빠르게 조산사가 지금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노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뛰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는 수영하고 실력이 다 갖춰져야 되고 들어가서 콜할 때 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이게 조합이 자연주의 출산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안전요원이지만 선글라스 끼고 딴 데 쳐다보고 이따위는 안전요원이 아니고 딴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핸드폰 보는 안전요원이 아니고 계속 보고 있으면서 내 일을 해야 되는 이게 어려운 일이고 나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조산사를 신뢰해야지. 왜? 조산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 다 해요. 심박동 듣지, 정맥주사 줄 수도 있지, 호흡하게 해주지. 그 다음에 둘라는 비의료인인데 출산을 많이 도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엄마들한테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도와줘. 예를 들어서 물에 들어갔으니까 좋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타치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걷게도 해주고 호흡도 도와주고. 근데 혼자서 호흡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프면 아파 할 때 호흡하세요 해가지고 리듬을 가지라 그러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출산이 잘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산정관리 중에 그 물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 안 들어간 사람을 골라내는 게 오늘날의 방법이야. 물에 들어가지 말고 당신은 그냥 절로 제왕절개. 근데 물에 들어갔다고 바로 나와.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을 만한 조산사가 없어서 그래요. 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리 다 골라내야 돼. 그러니까 정말 물에 들어가도 혼자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 빼고는 다 밖으로 뺀다고요. 그러니까 제왕절개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산사가 있고 둘라가 있고 남편이 들어가면 이 출산의 환경상 엄마가 굉장히 건강한 출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출산의 생리의 묘미예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엔돌핀, 그러니까 진통제가 필요가 없는 엔돌핀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나오고 호흡이 잘 이루어지고 러너스 하이에 가면 그전까지는 고통스러웠던 엄마가 자연 진통은 촉진제 맞는 진통에 비해서 할만하다. 그러면 엄마가 자기의 모든 느낌을 갖고 변이를 느끼고 그 만출 반사를 느끼면서 그거를 자기가 해냈을 때 남편하고 걱정스러워도 조산사와 나를 믿고 했을 때 그 안에서의 성취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전후의 만족스럽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수영장 안전요원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 할 수 없는데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하고 잘 못하는데 적용하는 거하고 다 다르거든요. 다 잘하는데 안 하는 거. 이거를 제가 이 자연출산하는 여성들한테 한 3년 동안 경험을 하고 병원을 만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자연주출산 병원을 개업하신 거예요? 네. 그걸 할 때 동안 2년 반 동안 자연 가정 출산을 다니면서 지금 이제 한 명의 조산사 같이 일하고 있는 조산사 대표하고 둘이서 외국인들 가정 출산. 근데 한국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당시에는 19명 정도의 조산원을 차린 조산사들이 있었거든요. 많지 않네요. 많지 않았는데 네. 그런 조산사들한테 낳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의사가 가정출산, 자연출산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포인트를 더 믿고 사실은 뭐 별 차이 없고 나는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의사라는 말을 믿고 또 하기 시작한 엄마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명의 초짜 조산사하고 둘이서 같이 3년을 했더니 병원의 방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집과 같은 환경이 돼야 되겠다는 데 착안해가지고
병원 구조를 완전히 뜯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나 모르겠지만 이런 환경이 나온 거예요. 저번에 제가 병원에 한번 사전에 가보니까 그 분만을 하는 공간이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릴 시절 안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사진 공개해요. 그 점님 내가 그 줄 잡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 수중 분만하는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줄 잡는 사진이 여기 떠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진짜 저기 들어가는 느낌이 어떤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진짜 뭐랄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지해졌어요. 진짜 진지했습니다. 진짜 진지했고 조금이나마 느꼈어요. 뭔가 이 진짜 줄만 잡아봐도 어떤 비장함이 느꼈어요. 진짜. 근데 남자분들은 그거 진통 하루 이상 못 해요. 다 핸드폰 보거나 나가서 자거나. 왜냐하면 몸 자체가 달라요. 엄마가 진통을 할 때 진통하는 몸이 그 진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 본능적인 몸이 나와요. 이거는 멘탈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조절작용들이 정말 독특한 엄마의 진통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거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엄마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 가늠이 안 돼요. 와, 그럼 자연지 출산은 더 그 도와주시는 그 조산사, 둘라 또는 이제 의사의 어떤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게 전부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5년 걸렸어요. 15년. 네, 지금 제가 결코 뭐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엄마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엄마들이 원하는 방식들을 하면서 근거 중심의 상과학적 내 위치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분명히 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또 중요하게 보였던 키워드가 제왕절개입니다. 요즘에 제왕절개 비율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왕절개가 사실 뭐 산모나 아이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또 뭐 이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제왕절개도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원장님 보시기에는 제왕절개가 산모들한테 큰 문제가 없다? 또는 어쩌면 조심할 게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